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가 매우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묘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더운 여름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폐가로 떠났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주변은 아주 고요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곳이 거의 무너질 듯한 외관과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바라보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 집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폐가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남겨져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을 켜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맨 처음 들렀던 방은 거실이었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친구들 중 하나가 소파 위에서 다락방 열쇠를 발견했다. 그들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열쇠가 뭔가 흥미로운 것을 알려줄 것 같은 예감에 다락방 계단으로 향했다.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 무엇인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지 낡은 담요가 걸쳐진 가구였다. 그 순간 찬바람과 함께 문이 닫히면서 그들은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다. 민수는 신경을 가다듬고 다시 문을 열어 바란 뒤 이번엔 지하실로 향하기로 했다. 지하실로 가는 길은 위험해 보였고 그곳의 공기는 훨씬 더 차가워졌다. 계단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그들은 무언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움직였다. 지하에 도착하자 그들은 오래된 저장고와 무너져 내린 벽을 보았다. 양초가 몇 개 놓여있고 그 앞에는 누군가가 남겨둔 것 같은 낡은 일기가 있었다. 민수는 일기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 일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어떤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이 집에는 그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친구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하실을 나와 서둘러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그날의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으며 여러 번 심령 탐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그때마다 이상한 에너지와 목격담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후로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매년 여름이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저 이야깃거리로 삼곤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시간은 흐르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여전히 변치 않는 듯했다. 그것이 바로 오래된 시골 마을의 공포 썰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체험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는 용감하게도 그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린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꼈다. 작은 한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늦은 오후라 그런지 해는 천천히 저물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걸었다. 젊은이들, 이 마을에 온 걸 환영하네.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돌아가게. 우리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로 대답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공포 체험을 기대하며 떨리는 마음만 가득했다. 우리의 숙소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여관이었다. 여관 주인은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마을의 가장 유명한 장소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버려진 옛 저택이었다. 저택 안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저택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복도의 끝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중 하나가 농담으로 귀신이냐?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긴 내가 혼자 그쪽으로 다가갔다. 복도의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안쪽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 건반 위로 무언가가 스친 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급히 방을 나와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에게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가 긴장하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택 전체에 전기가 나가며 모든 불이 꺼졌다. 우리 모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앱으로 나가려 했으나 어두운 복도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 번 같은 복도를 지나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점점 겁이 났다.
그때 멀리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탐험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겁에 질려 그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현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우린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에서는 달빛 아래 마을 전체가 고요했다. 마을로 돌아가려던 순간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우리가 저택에서 뛰어나오는 걸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여기 있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 그녀의 말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 듯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을 벗어나는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차가 마을을 떠나자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돌아와서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저택은 오래전에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그 이후로 저택은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며 폐허로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날 밤이 더더욱 두려웠다. 마치 우리가 그날 밤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우리는 친구들끼리 그날의 경험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나는 그 마을과 저택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생각나서 잠을 설친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저택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차갑고도 끈적이는 시선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의 경험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가까운 회사에 취직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간다. 이곳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 처음 왔을 때는 꽤나 마음에 들었던 곳이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낡은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어김없이 간헐적으로 삑삑대며 작동했고 나는 그 안에 몸을 싣고 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3층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멈췄다. 순간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긴장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3층의 어두운 복도가 눈앞에 드러났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 닫힌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무사히 4층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와 씻고 나서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어둡던 집안에 으스스한 기운이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순간 등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엔 바람에 컵이 미끄러진 줄 알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컵은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주방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방에 홀로 서 있었고 그 방에는 나를 제외한 아무도 없었다. 방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이상한 형체가 있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눈에 시선이 느껴져 잠이 깼다. 새벽 2시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했던 그 감각 때문에 목덜미가 서늘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지하철에서 내려 빌라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늦어진 시간 때문인지 거리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마저도 눈에 아릿하게 느껴졌다. 빌라에 도착해 올라가던 중 3층에서 낮에 봤던 그 어두운 복도가 다시 눈에 띄었다. 문득 생생한 꿈속에 그 소파가 떠올랐고 괜한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에서 어딘가 낯선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심지어 매일 밤 꿈속에서 나는 같은 방에 서 있었고 소파에 있는 형체의 모습을 조금씩 더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에는 그 형체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깨어나고 싶었지만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형체가 내 앞에 멈춰서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뜬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의 불빛을 비춰보았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침대 옆 창문에서 들려오는 쾅! 쾅! 하는 두드림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창문을 향하는 내 손은 떨렸고 가까스로 커튼을 당긴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도저히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친구는 걱정하며 당장 다음 날 공휴일을 이용해 나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날만큼은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갔지만 깊은 밤이 되자 다시 이상한 기운이 엄습해왔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명확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나는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무뎌지며 눈꺼풀이 감겨갔고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황량한 방으로 다시금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형체가 이번엔 확실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꿈속의 나 자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너의 진짜 자리는 여기야.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과 함께 잠에서 깼다. 손을 뻗어 불을 켜보려 했지만 눈을 뜬 순간 내 침대 발치엔 꿈속에서 봤던 그 형체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친구를 만났지만 이상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살아야 하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침대에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날 이후로 결국 그 작은 빌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법이니까.